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침구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 첫 번째로 침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마도 날카로운 바늘이 연상되면서 뭔가 내 몸을 바늘로 찌른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런 약물이 발라져 있지도 않은 이런 작은 침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흥미롭고 신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침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순으로 도구가 발전해 왔듯이 침도 역시 처음에는 켬석이라는 돌을 재료로 한 것이었고 주로 농양이나 혈액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아직 이때는 경락이나 경혈 이론을 바탕으로 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켬석은 동방에서 온 곳이라는 문장이 있어서 켬석이 중국으로부터 볼 때 동쪽인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학설도 있는데 실제로 함경북도의 석기시대 유적 중에는 돌로 만든 석침과 뼈로 만든 골침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서 서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청동침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금속 재료를 이용한 침은 점차 발전하여 구침이라는 9가지 침의 모양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것은 창이나 칼처럼 무기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몸에 침입한 나쁜 기운, 즉 사기를 침석으로 물리친다는 개념을 갖고 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의 외과술에 해당하는 시술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끝이 뭉툭하여 몸에 바늘이 들어가지는 않고 누를 수만 있는 침도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지압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더욱 다양한 침구 치료 도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고전 서적은 황제내경이라는 책으로서 편찬 시기는 대략 기원전 475년에서 기원전 221년 사이에 전국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 9권은 소문, 후반 9권은 영추로 구분됩니다. 이 중 영추는 침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듯이 침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양에서 침술에 대한 경험은 이미 수천 년 이상 되었는데 21세기인 오늘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침술이 보급되어 많은 환자들이 침구 치료를 질병 치료에 아직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술은 전통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각 나라별로 침술에 대한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은 침의 굵기와 길이가 비교적 길고 투과한다는 뜻의 투침이라고 하는 침법도 있는데 이것은 팔이나 다리, 어깨의 앞과 뒤를 관통하는 침법으로서 굉장히 강한 자극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침의 굵기와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가늘어서 약한 자극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침이 너무 얕게 꽂혀서 침이 피부 위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거나 살짝 닿는 정도의 접촉식 침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듯이 침의 크기와 자극 강도도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와 같이 침술에 있어서도 스케일이 큰 대륙 국가인 중국과 전반적으로 세밀하고 꼼꼼한 일본의 특징이 침술에 있어서도 반영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은 과연 어떨까요? 서양은 침술의 후발주자로서 대체로 서양인들은 침술 자극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이하의 약자극을 많이 하는 편인데 때로는 중국에 유학을 가서 침을 배운 서양 시술자들은 역시 중국 스타일의 굵은 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침을 맞으러 오는 서양인들은 침에 대해 호기심과 긍정적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치료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유래된 침술이 서양에 널리 알려진 이유에는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동서냉전의 시대에는 동서양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1958년 침술 마취가 처음 문헌으로 보고된 이후 꾸준히 침술 마취가 수술에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1972년에 미국 기자가 중국의 침술 마취에 대한 뉴스를 전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침에 대해 잘 모르고 일부 알아도 관심이 별로 없던 서양인들에게 침술로 마취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를 보고 같은 해에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환자의 오른쪽 허벅지의 피부를 왼쪽 발바닥에 피부 이식할 때 침술 마취를 하였고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침술 마취에 성공했었을까요? 예, 당연히 성공했었습니다. 1972년 9월에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진이 다리와 복부의 경혈 10곳에 전침을 하는 침술 마취를 하여 맹장 수술에 성공하였고, 1973년에는 침술 마취로 이를 뽑는 발치술도 성공했으며, 그로부터 3년 뒤인 1975년 2월에는 크기가 15에서 18cm 정도인 참외 크기의 커다란 난소 6종을 다리에 있는 삼음교 등 9개의 경혈의 침술 마취를 시행해서 수술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술 마취는 마취제로 인한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없고, 수술 중에도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의 다른 생리기능의 장애가 거의 없고, 환자가 의식이 깨어있고 통각이 마비된 것 외에 다른 감각 기능이나 운동 기능은 정상적이어서 필요시에는 의사의 시술에 환자가 수술 중에도 협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마취제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완전한 무통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내장 반응의 완전한 통제와 근육의 이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마취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더 이상 수술을 할 때 침술 마취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부작용이 많았던 마취제를 대신하여 침술 치료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동양에서 역사적으로 마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화타입니다. 화타는 지금으로부터 약 1800여 년 전 사람으로서 의술에 능하였으며, 침과 약으로 치료되지 않을 때는 마비산이라는 약을 마시게 하여 마취를 한 후 외과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우가 화살을 맞아 화타에게 수술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쨌든 1972년 침술 마취 보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도 침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대형 병원에서도 침술 진료와 연구를 하며 국제 저널에 침술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1997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침술이 화학요법 중 생기는 오심, 즉 울렁거림과 구토, 수술 후 통증과 치통에 침술이 좋은 효과가 있고, 약물 중독, 중풍 재활, 두통, 생리통, 테니스 엘보우, 섬유근통, 근막통, 골관절염, 요통, 손목 터널 증후군, 천식 등의 침술이 보조요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를 했었고, 이 내용은 1998년 저명한 의학 저널인 미국 의학협회지에도 게재가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침술 관련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들이 시행되어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에 침술의 영문 명칭인 아큐펑처로 검색을 해보면 현재 약 26,000여 개의 논문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언젠가는 침술의 기전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의학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도 인공지능, 로봇 수술, 유전자 치료 등 눈부신 성과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과학의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개발되었다는 침술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의학이론과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생명현상의 많은 부분은 아직 다 알 수 없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생로병사라는 삶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의학의 발달로 인류의 평균 수명은 매우 길어졌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건강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수명의 연장은 잘못하면 노화로 인한 질병과 고통의 연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명의 단순한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대의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질병들이 있고 또한 치료 과정 중 생기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이며 통합적 치료 방법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그중 한의학의 중요 치료법인 침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항암제는 매우 독성이 강한 약들이 많습니다. 이 논문은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 통증에 침술을 권장할 수 있다고 2002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동양의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향약 집선방 등 우리 토양과 민족에게 적합하게 한의학을 발전시켜 왔고 문헌적으로도 동의보감, 의방유치라는 방대한 의학 서적을 집대성하고 사상의학, 사암침법 등 고유의 학문으로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공존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의학이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통합적 치료를 시행한다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불신 그리고 다른 이유들로 갈등이나 오해가 있고 협력이 그다지 원활하지만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료인을 위해 환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위해 의료인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다른 직종 간의 의료인끼리도 환자에게 더 나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 마음문을 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